새로 선출되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새삼스럽게. 그래도 대표 다시 되신 소감은 어떠신지 잠깐 듣겠습니다. 창당대 시점에는 추대가 되었고요. 그 당시는 전당대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1차 전당대회 열고 선출되었기 때문에 조직 정비 차원에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1기, 2기 이렇게 나누는 게 무용합니까? 거의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때는 이제 추대 형식이었고 실제 넉 달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걸 그 언론에서 뭐 왜 단독 출마냐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그 별로 의미가 없고 당 차원에서는 조직 정비 전체적으로 조직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만이 아니라 최고위원 포함해서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연임을 했다는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조국혁신당은 이제 창당 대회 때부터 꾸준히 저도 이제 취재를 해서 그 당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비교적 좀 아는 편인데 정말 진짜 선거 복판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뭐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됐었던 것 같고 특히나 어떤 진보의 쇄빙선이 되겠다라는 구호 그리고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것만으로 국회에 무려 12석이나 되는 국회의석을 대단히 놀라운 정치적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돌이켜 보시면 좀 새삼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가 창당을 했을 때 그 시점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 구도가 약해져 있었어요.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그리고 3년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가장 앞장 세우면서 윤석열 심판 구도가 살아났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투표 의지가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투표 의지가 높아졌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진보 진영 또 민주 진영의 판이 바뀌면서 이게 활성화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도 원내 3당이 되었지만 민주당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의석을 얻어서 전체적으로는 범민주 진영 또는 범애국 진영이 성과를 거두는데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너지를 냈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거의 무슨 런닝메이트처럼 왜 이렇게 현장에서는 우연히 자주 지역 후보들을 마주치게 되시는 건지. 국민들의 마음엔 그랬는데 실제 다 돌이켜 보시면 저희가 창당을 선언하고 창당 대회를 할 그 즈음에는 당시에 민주당 정치인들 또는 언론인들 또는 여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조국혁신당도 잘 안 될 거다. 또 조국혁신당이 등장하게 되면 민주당에 해를 끼칠 거다. 거의 압도적 다수가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근데 실제 국민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창당 때부터 저희가 호흡을 같이 하려고 했던 그 대상은 여의도 사람들보다는 저는 보통의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항상 잊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개원 이후에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현장 취재를 많이 했는데 민주 혁신 커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한 가정에서 반반? 남편 혹은 부인 이렇게 서로 민주 한 분은 민주당 한 분은 혁신당 이렇게 그런 분 굉장히 많이 봤고 원내에서도 사실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서로 함께하면서 시너지를 많이 내고 있는 게 이제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방송사법 둘러싸고 국회 필리버스터 계속 나흘째 진행 중에 있는데 대표님도 하십니까? 저는 뭐 안 하고요. 대표가 필리버스터 하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다 이미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시고 계십니까? 뭐 심지어 지금 본인들이 하자고 했는데 제일 길게 하신 분은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고 심지어 박선원 의원 하는 동안 한 번도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 안 계시고 뭐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저걸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철두철미하게 막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절차 지나면 본회의 통과되고 난 뒤에 용산에서 뭐 거부할 것인데 이렇게 정도 생각하고 국민의힘 분들이 하는 뭐 필리버스터가 특별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뭐 절절함도 느껴지지 않고 있고 그냥 용산에 기대면서 또 용산만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용산만 바라보면서 하는 정치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요?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꺾기 전까지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꺾으면 그다음 확실하게 꺾으면 그 뒤로는 용산 바라기가 없어질 것이다. 지금은 저는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의 마음 상태가 뭐냐. 예. 주윤야한이라고 봅니다. 네. 낮에는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네. 밤에는 한동훈 대표한테 선을 다해서 자기의 또 미래를 도모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중권력 상태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양쪽 다 눈치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약간 그 박쥐 노릇을 하고 있겠죠. 예, 실제로 저희들 취재해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예, 예 주윤 야한 예, 전화해가지고 뭐 우리가 저 대통령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또 한동훈 대표 이번에 막 잘했다고 하고 뭐 그래서 한동훈 캠프 관계자들도 좀 헷갈린다. 저분의 본심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결판이 나겠죠. 예. 윤한 사이에 지금 그런 상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언젠가는 국민의힘 의원들 또는 네.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결판의 계기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뭐 공식적인 정치 일정으로 봐서는 재보궐선거겠죠. 네.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효과가 없음이 확인되면 네. 한동훈을 교체할 것이고 한동훈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다 싶으면 이제 용산을 정리해야겠다라고 예. 생각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재보궐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 그 힘을 가지고 당장 김건희부터 정리하지 않을까요? 윤은 바로 못하니까. 예. 김건희 여사부터 정리할 거다. 네. 일단 대통령은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바로 정면 공격은 못하고 여사부터 빨리 정리합시다라고 새를 몰지 않을까요? 일단 재보선에서 한동훈 대표가 성과를 내기가 쉽겠습니까? 뭔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가용한 그 국가 권력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는 윤석열, 한동훈 모두의 공동의 이익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용산도 무너지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협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하여튼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내부의 정책위 의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제1라운드 시작 땡 종이 울렸다 이렇게 기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정점식 의장 페북에 친한 네티즌 온라인에 활동하는 분들이 가서 욕설을 퍼붓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임기가 통상의 범주에서는 새 대표가 선출되면 정책 노선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그만두는데 이분은 자신의 임기를 강조하면서 남아있겠다. 그리고 뭐 누가 보더라도 친윤 국회의원 검사 출신. 그리고 검찰로도 대선배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리하고 싶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또 정리하면 바로 용산에서 또 역공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뭐 물밑 교섭하고 있을 수도 있죠. 서로. 그러면 타협하자. 적정하게 타협해서 정점식 의장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는 아직은 크게 확전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정점식 의장을 하되 정점식 의장이 일정 시간 이후에 스스로 물러가게 하거나 정점식은 빼되 용산에서 원하는 사람을 넣거나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나서 그래도 우리 정치에서 뭔가 커다란 변화가 오지 않겠냐라고 기대했던 국민들이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볼 때 딱히 큰 변화는 읽을 수가 없겠다. 3년은 너무 길다고 했는데 3년이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현 정권이 그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으면 대부분 집권 여당과 정부가 국정 기조를 일부는 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야당은 승리를 했으니까 승리한 야당과 대화를 하고 법안 정책 관련해서 타협을 하고 교섭을 하고 절충안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사의 기본 패턴인데 맞습니다. 총선에 패배한 집권 세력이 그런 정책을 취할 뭐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네. 이렇게 좀 바꿔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일체 그걸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200석을 얻었다면 190이가 아니라 8명이 더 추가돼서 200석이 얻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네. 그 정도의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제압할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연말까지 이러한 대치 국면이 계속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여기에는 그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급하게 예. 왜 빨리 안 되지? 빨리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들어 있잖아요. 예. 8명이 탈당해서 이리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다행히 지난번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3명이 이탈했지 않습니까? 예. 3+1 그렇죠. 뭐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 네. 어느 시점에 집권 세력 내의 균열이 발생할 것이고 그 균열 속에서는 이탈한 수가 3명이 아니라 네. 5명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8명이 될 수가 있죠. 네. 그 시점까지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네. 끈기를 가지고 계속 버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국민 여러분 버티셔야 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네. 맞을까요? 예.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그 김건희부터 정리를 네.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새로 또 촉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누었던 7시간 녹취록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그 문자 익심 논란, 뭐 댓글팀 이르기까지 최근에는 또 그 최재형 목사하고 나눈 긴 그 단톡방이 네네. 공개가 돼서 또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전방위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방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최 목사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여러 가지 장관 등과 통화하고 국정을 논의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네. 그에 대해서 뭐 물론 대통령실은 반박을 했던데 예. 그 외에도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문자 보낸 건 확인되었고 네. 그 문자 보낸 것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그 당대표 후보는 당무 개입이라고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무 개입이건 국정 개입이건 인사 개입이건 이 김건희 씨가 하고 있다 또 했었다라고 하는 이 혐의 의혹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은 그 확고한 또 분명히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물증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국정농단에 의심이 드는 온갖 방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대부분 김건희 씨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사장의 발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그 문자 이른바 그 뭐 해병 단톡방, 예예. 그 멋쟁 해병이라고 되어 맞습니다. 있는 예. 거기서 3부 체크하라 하고 난 예. 뒤에 바로 김건희 씨가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나고 3부 톡은 뭐 주가 오르고. 네네네. 어떻게 지금 된 일인지 뭐 이 주가 조작 3부톡은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인사 개입, 국정 개입, 당무 개입 등등해서 김건희 씨 이름이 안 나오는 데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당연히 이건 이제 야당은 물론이고 네. 이건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언론에서 이건 뿌리를 파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묘하게도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후보 시절에는 내조만 충실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사과 기자회견도 사실은 캠프에서 시켜서 할 수 없이 한 거지 본인이 사과는 무슨 사과 뭐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개사과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개사과 사진. 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사과할 뜻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논란이 크게 됐는데 아직도 사과는 없거든요. 공식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김건희 씨는 한 적이 없고 예. 뭐 변호인 통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말을 흘릴 뿐인 것이고 어떠한 공식 사과를 한 적도 없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낸 문자도 사과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당신이 꼭 하라 그러면 사과할 생각은 있긴 있어. 그러나 남들이 사과하지 마라 그래. 네. 라는 말을 계속 보내면서 사과하지 않겠다는 말을 돌려 말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고 이제 디올백이 계속 터졌는데 실제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과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예. 사과를 하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절대 하지 않고 있죠. 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이거는 개사과 시즌 2인지 3인지 3인지 알 모르겠습니다. 수 없지만 사과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예. 개사과 때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개사과 방식의 사과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개사과 방식의 사과를 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보내고 네. 그다음 이어서는 변호인 통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주장해서 흘리고 네. 근데 본인은 전혀 나오지 않고 계속 공식 행사를 돌아다니고 뭐 그런 게 본인의 지금 현재 그 마음가짐 상태라 봅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그 뭐 최근에 그 최재형 목사하고 나눈 그 단톡방 내용을 보면 네네. 그 좀 기가 막힌 수준인데요. 본인들은 진보의 오야붕이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둘은 운명 공동체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싫어했다. 뭐 다 옮기기 어려운 네, 정도의 수준. 네, 다 보셨죠. 네, 다 봤어요. 예, 여기 뭐 오마이뉴스 보도에 멘트도 하셨던데 그 어떠십니까? 이런 김건희 여사의 인식, 사고 방식? 저는 매우 정략적인 사람이고 네. 그 술책, 책략에 능한 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자기 자신과 자신의 남편의 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과 자기 남편의 정치적 선택을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네. 수많은 사람들 이제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점에서 아주 교활하다 생각을 하고요. 글을 보면 이번 글만이 아니라 과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했던 대화도 똑같습니다. 네. 이분이 하는 방식이 거의 같은데 첫째는 일부 사실과 일부 허위를 섞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마치 당신에게만 내가 고급 정보를 준다는 듯하게 말을 흘립니다. 아.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주 자기가 중요한 정보를 얻는 듯이 듣는 것처럼 믿게 만들죠. 그러고 난 뒤에는 반드시 자기와 자기 남편의 반대자, 그게 문재인이건 유시민이건 조국이든 자신과 자기 남편의 반대자, 비판자를 비난하고 이간질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 남편을 정당화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남편은 항상 옳았고 선택이 바랐는데 문재인이 자기 뒤통수를 쳤다. 유시민이 이랬다. 조국이 이랬다라고 계속 비난하는데 그 문자와 대화를 보게 되면 그분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주 생생히 드러나서 네. 그분의 능력도 알 수 있었고 네. 그분의 인품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보완과 보안을 목사님께서 수차례 알려드렸대요. 보완이 아니라 보안이다. 수차례 알려줬는데도 끝까지 보완이라고 쓰더라. 그래서 아이 참 말을 안 듣는다.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말을 안 듣더라. 이렇게. 그건 이제 뭐 예. 어릴 때 그 뭐 머릿속에 입력된 단어가 잘못 입력되면 실수를 하니까요. 저는 그걸 가지고 비난할 생각은 없고요. 예. 이제 2019년 이후부터 자신이 해왔던 또 자신과 자기 남편이 해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면 문재인이 뭐 어떻게 문제가 있었다, 유시민이 이랬다라 공격을 해야만 자기 자신들이 정당화되죠. 그런 식으로 계속 논리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능력과 인품 보셨다고 했는데 능력을 뭐 어떤 능력을 보신 겁니까? 그 문자와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실제 그런 반대 진영을 갈라치기 하고 자기 진영을 강화하고 일종의 이데올로그 역할, 네, 프레임을 네. 잡는 거죠. 프레임을 잡아내잖아요. 예. 프레임을 자기와 자기 남편 중심으로 유리한 프레임을 설정하고 상대방을 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분이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활동가 아닐 것인데 정말 네. 본능적으로 잘 아시는 분 같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이라고 하는 말이 네. 그냥 시중에 나오는 헛소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대화, 특히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까지 종합해서 보게 되면 네네. 본인이 정권의 기획자인 거죠.
이 정권의 기획자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기획자였고 예. 또 개국 공신이기도 하고 예. 그 이후에 각종 한동훈 등과의 문자를 보게 되면 그 공동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 왜 자신들이 검찰권을 그 오남용해서 네. 문재인을 치고 조국을 치고 유시민을 치고 했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먼저 부여하고 예. 그래야 연성 쿠데타의 정당성이 확보되잖아요. 예. 그러한 뒤에 집권하고 난 뒤는 그 집권 세력을 단결시키고 또 반대 세력은 이간질하기 위해서 네. 어떤 담론을 퍼뜨려야 유리한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사실 뭐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무슨 잘 알려진 분은 아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에게 이런 얘기를 일정 정도 흘려서 뭔가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한 뭐 그런 도구로 쓰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명수 기자나 최재형 목사 두 사람에게만 그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과 문자를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최재형 목사하고는 새벽 3시인가 새벽 4시인가 했던데 새벽 3시요. 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면증이 아니라면 예. 새벽 3시, 4시까지 예. 최재형 목사라는 뭐 진보나 보수 관계없이 한국에선 덜 알려진 분에게 그렇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설득해서 네.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명수 기자에게도 똑같이 했고 당신 우리 캠프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다를 예.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지금도 그러고 계시겠죠? 지금 이 순간도요. 자기 정권인데요. 자기 정권. 네. 그 유독 대표님에 대해서 그렇게 각을 세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분의 발언이나 녹음된 발언이나 문자를 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간질이 있는데 네. 일관된 거는 예. 조국에 대한 그 증오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증오심이 엄청.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문통은 법무부 장관을 안 시키고 싶어 했어요. 차라리 총선 나가길 바랐습니다. 본인이 욕심을 낸 것이고 문통이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둔다 해놓고는 정경심이 난리를 쳐서 다시 울면서 꼭 하겠다고 우긴 거예요. 이런 다 거짓말입니다. 조국의 시간은 다 거짓입니다. 이런 주장. 그 김건희 씨가 저하고 문통 사이에서 몰카 설치했나요? 다 봤나 보죠. 몰카. 예. 청와대에 몰카 설치해서 했든지 예. 또 남편 통해서 정보 보고를 받았나 보죠. 어떻게 그렇게 예. 일단 뭐 안다 그러면 어떻게 잘 알까요? 예. 윤석열 총장 밑에 있는 범정 통해서 그런 보고를 받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근데 일단 이게 사실입니까? 또 말도 안 되는 뭐 소리를 하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제가 부분적 사실과 부분적 허위라고 했는데 네. 남편 통해 들었건 누구 범정 통해 보고를 받았건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 저보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신 건 사실이고 그거는 이미 많이 알려졌죠. 그렇죠. 근데 예. 제가 이제 출마보다는 장관으로 네, 선택이 네.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부분적 사실 맞는데 네. 그 뒤에 수많은 얘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상상이거나 또는 본인이 평소 때 그렇게 했거나 네. 그래서 남들도 그런다고 추측하거나 예. 안 그러면 남편 통해서 보고를 받았겠죠.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영상을 보면 그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할 때 대표님께서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예, 대우를 합니다. 환대를 하고 그분 굉장히 새침한 표정이긴 했습니다만 예, 하여튼 되게 잘 대우해 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표님에 대해서 증오와 이런 걸 갖고 있을까요? 굴성합니다. 예. 저는 뭐 김건희 씨를 직접 만난 거는 검찰총장 임명식 날밖에 없고 사실 저는 뭐 총장이든 장관님이든 가장 환하게 제 예우를 해야 되죠. 제가 네. 접대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후로 이제 김건희 씨가 기자들이나 또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또 네. 녹음된 뭐 파일 보게 되면 어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를 유독 네. 싫어하고 증오하고 하더라고요. 예. 뭔가 이유가 있는데 과거 뭐 봉지욱 기자가 JTBC에서 보도했던 무속인의 예언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네. 예. 뭐 과거 보도된 바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예. 그 무속인 예언을 통해서 그 조국 대표가
그 윤석열 총장의 앞길을 막고 있다 뭐 이런 거였죠. 예. 네. 하여간 뭐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주장이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들도 좀 추가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뉴스타파로 옮기셨던데 한번 물어보시면 네. 그 실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네. 그 이제 무속인은 아니고 역술 학자신데 네. 그분은 진짜 학문을 하시는 분인데 예. 그분과 윤김 두 사람이 직접 만났고 그 속에서 어떤 상담을 했는지 네. 그 조국에 대해서 질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봉지욱 기자를 모셔다가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사실 꽉 막혀 있습니다. 전국이. 국회에서 입법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고 그러면 또 인사의 경우에는 그 특히 이제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 탄핵을 또 하게 되고 방통위가 지금 방통위원 빵명 시대를 네, 맞이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이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이건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아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또 대통령 지지율은 좀 소폭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새로운 어떤 정치의 그 비전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거나 앞서 이제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다 말씀 주셨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매우 고달프거든요. 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오르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전당대 컨벤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쭉 이어졌고 결집이 있다 보니까 실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그 표본 집단에서 보수가 과표집되어 있습니다. 네. 근래 한 2주간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그렇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가 오르고 또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오른 것은 그것이라고 보고요. 네. 조만간 저는 빠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특별히 뭐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승리를 하면 큰 변화가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가 예. 쌓이고 이런 게 지금 그 뭐 점점 더 하겠죠. 아예 포기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범야권의 표를 몰아줘서 192석을 만들어 줬는데 네. 이게 뭐냐? 국민들께서 뭐 200석이 뭐 법률적으로 200석이 필요하다 이런 게 그런 걸 설명한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정치인의 또는 정당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에서 뭐 저도 야당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 송구하고요. 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정권의 목표는 매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MBC에 대해서 방문진을 통해서만 MBC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네. KBS는 이미 지금 과거에 그 땡전 뉴스처럼 만들어 뒀고요. 그렇습니다. 남은 게 이제 MBC인데 네. 눈에 가시겠죠. 네. MBC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앉혀서 또는 그 후임자를 앉혀서 어떻게든 MBC를 조속한 시기에 정리하겠다. 네. 일종의 그 땡전은 아니지만 땡뉴 뉴스로 만들겠다고 보는 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분들의 사고 방식을 보게 되면 과거 국정 문제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계속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예. 그럼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대통령이 먼저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뭐냐?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남아 있는 눈의 가시가 MBC인데 네. MBC를 정리하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여론 지형이 바뀔 것이고 그러고 난 뒤에 다음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검찰은 지금 이원석 총장은 거수합이니까 예. 그 서울중앙지검장과 지금 박성재 장관이 예. 일종의 고백을 했는데 예. 그 검찰하고 대통령실하고 교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서 또 차후에 차기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검찰총장 임명을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를 끝을 보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방송은 완벽히 장악하고 예. 그다음에 대권 1위 주자인 예. 이재명 대표를 정리하면 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정권 재창출해. 네. 경제, 민생, 안보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망한다 하더라도 예. 여론 언론 장악하고 예. 야권 1위 주자를 정리하면 예. 우리는 이긴다. 이 생각밖에 없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단순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진짜. 저는 그분들의 머릿속을 생각해야 된다.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경제, 민생 이런 거 고민할 것 같지 않고 부자 감세 확실하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자기 지지층 그 30%를 위한 정책만 하면 돼. 네. 부자 감세한다. 네. 그다음에 그 3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주고 네. 나머지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머지는 언론 통해서 그다음에 상대방의 수장을 정리함으로써 그러면 찾아올 수 있어. 그 정권 재창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보를 총선 패배 이후에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야권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들의 이런 그 좀 황당한 로직에 대해서 어느 국민들이 이렇게 맞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방송만 하더라도 MBC가 흔들리면 큰 축이 흔들리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대한 언론 물론 이제 소수고 작긴 합니다만 저는 또 새로운 판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MBC 내부에서 그냥 주저앉기보다는 MBC는 또 DNA가 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야당이 어떻게 싸울 거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이고요. 부자 감세 특히 지금 이제 집권 세력이 어떤 판단을 하고 움직인다는 네. 점은 뭐 그냥 감이 잡히고 예. 그 뜻대로 되는 법은 없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도 맞습니다. 않고 예, 바보도 예. 아니고요. 예. 언론을 심지어 MBC가 장악된다고 하더라도 네. 지난 총선에 대해서 총선에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 유튜브의 역할이 엄청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송 종이 신문보다 유튜브가 더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네. 뭐 장윤선의 취재 편집을 포함해서 수많은 유튜버가 있고 거기서 대한 언론 역할을 하겠죠. 저는 이제 정태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쪽이 네. 그런 생각 갖고 있다고 그대로 따라가냐 그런 일은 그렇죠. 없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전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와 자기 아내와 또는 집권 세력의 범죄 비리가 드러날 것 같은 특검법은 모조리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계속 올려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거부되었지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특검법 바로 당일날 제출했습니다. 네. 그걸 법사위에서 올려서 추진해야 되고 예.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었지만 민주당에서 또 새로운 그 종합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또 올려야 되죠. 예. 그럼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 예. 두 측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예. 해도 너무하네. 즉 윤석열 정권이 저런 것까지 특검법 거부를 해? 라는 생각이 점점점 확산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배층 내 균열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바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이제 부자만을 위한 정책. 지금 뭐 종부세는 폐지하겠다 그러고 금융소득세 같은 경우도 아예 없애겠다 그러고 상속세는 대폭 상속세를 낮춰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겟팅이 매우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에 대응해서 이 문제는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견 차이가 좀 있는데 세금 정책 문제 말입니다. 저희는 상속세 완화 반대, 종부세 완화 반대, 금융소득세 같은 경우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데 실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세가 아니라 거래세를 폐지해야 됩니다. 거래세 그렇죠. 거래세의 그 한 70%를 개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개미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금융소득세가 아니라 거래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거래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금투세를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20%를 부과하는 이런 방식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다시 또 유예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이런 세금 문제는
그 윤석열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만 챙기는 30%만 챙기는 정책을 굳혀서 네. 그 자기 지지층을 굳히고 그다음에 적을 공격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같은 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범야당, 범야권 또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 진영의 지지층들을 굳혀야 되는 거죠. 네. 굳히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중도 확장일 것 같은데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세금 정책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진지한 좀 논쟁,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뭐 즉각적으로 이런 건 좀 논의를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 금투세 문제는 정부가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것부터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8월 20일 전후로 예. 당대표가 뽑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그 정책위 그리고 기재부에 계신 의원들은 세금 정책 관련해서 저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속세를 깎아주면 네. 상속세를 깎아준 혜택을 받은 그 부자분들이 민주당을 찍을 거냐.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솔직히 물어보자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부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종부세가 면제됐거나 감경되게 되면 너무 고맙다. 민주당 찍을 거냐? 찍을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야 봐야 될 거는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 또 한동훈 대표가 계속 상속세 그다음 완화 폐지, 금융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쪽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따르는 게 또 맞는 거냐? 지금 주도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프레임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용산에서 원하고 주도를 하고 있는 것에 도와주는 건데 그게 맞는 거냐? 오히려 다른 세금 정책, 대안적 그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의 대안적 세금 정책을 가지고 용산 국민의힘의 현재 그 세금 정책에 맞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부과 대상은 14만인데 1,400만 정도의 이제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이 나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 벌 수 있다 1년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1,400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늘리는 것은 오케이. 그리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유예하는 것은 반대다라는 게 민주당 국회 기재위원들의 기본 판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법 단계로 들어가면 대표하고 안 싸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논쟁이 될 것 같고요. 금융소득세의 그 유예를 요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미 투자자들에 대해서 배당도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이나 불만이 엄청나거든요.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이익을 배려하고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의 문제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또 개미 투자자분들이 꼭 우려하는 게 뭐냐면 금융소득세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 도입하게 되면 본인들은 1년에 5천만 원 못 벌죠. 그런데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그 주가 전체가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개미들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가 제일 커요. 본인들은 주식 투자해서 1년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1% 정도 된다고. 그래서 대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게 대만은 이제 금융실명제가 없다가 금융실명제가 같이 도입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큰 혼란이 일어났다가 이제 다시 회복됐죠. 우리는 금융실명제가 이미 실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데 그렇지만 금융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미 투자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는 방안과 같이 나가야 됩니다. 같이 실시가 돼야 되고 그래서 금융소득세는 조금 더 다른 논점이 있고요. 개미 보호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 말고 종부세와 상속세는 여지가 없어요. 명백히 초부자들만 위하는 정책입니다. 종부세를 없애거나 상속세를 없애면 게다가 종부세 같은 경우는 종부세의 거의 7, 80%가 대부분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지방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강북 8개로 가죠. 어려운 지역.
그럼 지방과 서울의 강북이 다 망해요. 극단 완전히 돈이 없는데 이 전북 같은 경우는 작은 시별로 1년에 130억, 네. 140억이 없어지는데 네. 이 정책을 유지한다? 이 정책을 지지한다? 저는 저로서는 좀 동의하기가 힘들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뭐 금투세와 논의의 여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세부적 조율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종부세, 상속세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초부자 감세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를 전 세계 G20 국가들은 지금 그 부자 증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만 그것도 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 저희 뭐 조국혁신당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네. 추후에 민주당에서 지도체제가 재구성되게 되면 그때 진지하게 정책 관련 논의를 할 것입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수정안 내겠다고 했는데 소식은 없습니다. 저는 뭐 낼 것 같지 않아요. 그 당권 경쟁 시점에서 본인을 좀 차별화하려고 얘기하긴 했는데 네. 당 대표 되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그거는 원내대표 소관 사항입니다라고 발을 뺐어요. 그게 진심이라 한다면 자기를 따른 사람이 최소 10명일 건데 네. 10명의 친 한동훈 의원의 이름을 빌어서 법안 제출해야 됩니다. 네. 법안 제출 전혀 하지 않고 네. 게다가 대표 당선되고 난 뒤는 원내대표 소관사안이라고 했는데 원내대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쇼였다라고 생각하고요. 말로는 제3자 추천권이 맞다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용산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용산과 전면 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용산과 전면전은 하지 않겠다. 차별화는 했다. 차별화는 할지언정 전면전은 하지 할 않겠다. 시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전면 전쟁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면 전쟁을 할 때는 아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이 전면전 할 거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권력을 가지려면 어느 쪽이 한 장이 꼬꾸라져야 되겠죠. 네네. 지금은 아니라고 임시 휴전을 했고 일정 시기가 되게 되면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씨를 정리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럼 김건희 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여권 내 권력 투쟁이라는 게 뭐 많이 얘기하는 그 침팬지 내에서 그 다음 알파 침팬지를 그 목립하기 위한 이제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알파 수컷 침팬지 둘이 지금 붙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통상적 침팬지 내부 권력 투쟁과 승계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지금 알파 그 침팬지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셈이 좀 정치공학이 복잡해지는데 그렇지만 충돌은 이제 불가피하고 그 세 명의 그 권력 투쟁을 벌이는 침팬지 사이의 감정이 이미 상했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서로의 각각의 이익을 위해서 휴전 상태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충돌이나 권력 투쟁이 사라질 리는 없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다투면서 가게 될 텐데 최근에는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또 다른 쟁점이 형성되는 게 있으니 삼부토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도대체 3부는 누구 겁니까? 이 캠페인을 안 할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당연하죠.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묘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삼부토건 관련해서 그 3부 체크했냐라고 하는 멋쟁 해병에 나왔던 이종호 전 그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블랙펄 인베스트의 대표의 문자가 나왔는데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번 삼부토건만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에서 등장하고 또 라임에도 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주가 조작 전문가입니다. 주가 조작 전문가가 등장했는데 우리 공식적으로 도이치모터스에서는 김건희 씨의 계좌가 그 확인되었고 또 김건희 씨가 15억인가를 빌려줬더만요. 확인되었고 이건 최소 방조범이거든요. 그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은 10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도 15억 쉽게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갖고 있는 부자라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15억을 쉽게 빌려주진 않아요. 빌려줄 때는 이게 어디 투자되고 어느 정도 이익이 있을 거라고 아니까 15억을 빌려주죠. 그럼 보통 사이는 아닌 거예요. 절대
100억 부자라 하더라도 제가 15억을 아무한테나 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자기 자산의 그만한 돈을 자선 사업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는 자선 사업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면 그때 큰 깊은 관련이 있었고 또 근데 삼부토건에서도 지금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주가 조작을 한 사건으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네. 인사청탁이나 수사 개입 문제와 더해서 권력을 통해서 주가 조작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일이 있었다면 이거는 뭐 메가톤급 핵폭탄이 터지는 것이죠. 네, 메가톤급 핵폭탄이 터지는 거다. 그리고 이거 김건희 씨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 평소에 이종호 씨를 오라버니 또는 오빠라고 불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종호 씨 송호종 씨의 녹음 파일에 따르면 이종호 씨가 애기였는데, 김건희가 애기였는데 영부인이 됐다. 그러니까 애기 때부터 알아온 거예요. 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알아왔던 사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가 결혼시킨 거야.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도 아니고. 그러면 이종호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우리에서 그 이종호 씨 말고 다른 한 사람이 삼부토건 관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최운순 씨가 2011년인가요? 연도가 불분명한데 2000년도에 그 본인이 피의자로 동부지검에 조사받을 때 윤과 김을 중매선 사람은 삼부토건 회장이라고 기자 신문조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란 말, 즉 이종호의 우리에는 이종호 플러스 삼부토건 관계자가 있는 거죠. 그게 회장일지 아닐지는 뭐 확인이 안 되지만 그 점에서 이 역시 긴밀한 관련이 이종호 씨와 삼부토건과 윤김 두 부부의 관련이 있음이 여러 가지 방증을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삼부토건 관련해서 주가 조작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금융위원장 후보에게 강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질문을 해서 왜 조사 안 하냐? 금융위원장은 조사하라는 명령권을 갖고 있는데 통상의 주가 조작 사건 같으면 후보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의원님 제가 한번 알아보고 조사 지시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 당연히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하면 간단한데 금융위원장 후보가 그렇게 답을 안 해요.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됐다 뭐 이런 말만 자꾸 하고 시스템상 확인이 되든 안 되든 그 시스템을 피해 나가면서 주가 조작해온 의심이 있으면 제가 엄격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두려워하고 있다. 금융위원장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자기를 금융위원장 후보를 시킨 사람 누가 있겠죠. 이게 공직자들이 이래서 대한민국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이게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거나 하고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거 조사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옳지, 어떻게 이런 태도로 임할 수 있는지 참. 게다가 지금 기억 많이 까먹고 계신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친복 그리고 윤석열 라인의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이복현 검사를 감독원장으로 앉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앉히지 했는데 지금 보면 신모 원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가 조작 문제를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은 금감원장이거든요. 물론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시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집행하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인데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신복이 지금도 있습니다. 유임됐습니다. 이분이 얼만큼 주가 조작 사건을 파헤칠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특히 한겨레 신문이 세게 보도를 했는데요. 사도광산 문제입니다. 그 일본 정부가 뭐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의 반대로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조선인 노동자 강제성 표현 문제, 그러니까 강제노동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고 우리 정부가 그 길을 터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저희 이제 혁신당 소속 김진영 의원께서 예. 가장 먼저 밝혀내고 공개도 한 건인데요. 예. 지금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게 되면 밀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실제 이제 유네스코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징용공에 대한 뭐 그 추모 시설 만든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 구석에 예. 처박아 놔서 네.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도 않는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한국 정부가 오케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 만들어질 추모 기념관 안에 강제 노동이란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전 지금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게 되면 네. 기록관 또는 기념관을 만들지만 네. 그 안에 강제 노동되었다는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거기 이제 바로 확인될 것 같고 네. 저는 이거는 그 윤석열 정권의 친일 본색이 한 번 더 드러났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도 처리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가 없다고 정부 돈 들여서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광고했죠. 예. 그다음에 이 사도탄광 같은 경우도 일본의 수건 사업인데 예. 이 수건 사업에서 최소한 해야 될 게 강제성을 인정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강제 노동자로 죽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추모 시설을 제대로 만들고 네. 그다음에 합의를 했다면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그런 것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일본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거는 추후에 국회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뭐 네. 김준영 의원을 포함한 네. 야당 외통위원들이 예. 따져봐야죠. 예.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그 친일을 넘어서 전 종일 부일 정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더는 참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우리 대통령인데 우리 국민들의 뜻을 배반하면서까지 일본 정부에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참. 그래서 한미일도 이제 거의 준군사 동맹으로 가겠다고 우리 네, 국방부 장관이 네. 발표까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게 준군사 동맹이라고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근데 같은데.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맹의 준이라는 게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있을 수가 그걸 있고. 협약을 지금 협약서를 채택을 한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것도 통상 조약 같으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피하려고 그렇게 그 형식을 네, 취하고 형식적으로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예. 내용적으로는 군사 동맹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 역시 따져볼 생각입니다. 이게 이런 방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인데 그거 다 망각해 버리고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와. 그 없이 왜 저러겠어요? 이완용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분명히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로 그 선출된 조국입니다. 지난 창당 과정, 선거 과정에서 장윤선의 그 취재편의점 그 시청자분들이 많은 격려,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과 뜻을 새기면서 저희가 의정활동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 아직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적고 돈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사실 오늘 더 여쭐 게 많았는데 예, 빠루 사건 이런 것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